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마음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투자 계좌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ISA나 연금저축 어떻게 운영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내 집 마련부터 노후 준비까지 어떤 계좌를 활용하면 좋을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심리계좌를 읽고서 얻게 된 인사이트입니다. 뼈 때리는 실전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심리계좌는 ISA 연금저축 직투계좌가 있습니다. 계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ISA 투자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을 연구한 것과 연금저축으로 얼마나 빨리 노후 준비를 끝낼 수 있는지 분석하고 직투계좌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방향이랑 비슷한지 나는 어떻게 디벨롭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ISA 투자로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심리계좌 62페이지를 보면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집 평수에 대한 내용이 제게 와닿았는데요. 살다 보면 짐이 많아지고 점점 넓은 평수를 찾게 되죠. 더 넓은 평수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겠죠? 한 가족의 구성원은 얼마나 될까요? 2022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가구원 수는 2.26명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4인 가구가 보통이었는데요.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는 더 줄어서 30년 뒤에는 1.8명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넓은 집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동안 아파트 기준으로 국민평수는 34평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평수가 25평이란 이야기가 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신축 건물을 보면 25평의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이 3개인 집이 대세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당연히 넓은 집에 살면 좋지만요. 지하철 15분 거리에 있는 34평보다 지하철 3분 거리에 있는 25평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평수를 줄이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한번 숫자로 계산해 볼게요. 34평에서 25평으로 줄이면 9평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9평을 줄인다는 것은 평당 3천만원 기준으로 2억 7천만원을 세이브할 수 있는 돈입니다. 대출로 생각해보면 5% 이자 135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관리비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평당 8천원 정도 생각해보면요. 1년에 65만 4천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총 줄일 수 있는 돈은 월로 환산하면 118만원이 되는 건데요. 배당금으로 매달 100만원 받기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9평을 줄이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9평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비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방이 하나 더 생긴다면 무엇이 됐던 물건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방이 허전해 보여서 가구를 들이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구를 사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택배를 시키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3인 가구 이하라면 25평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집을 사려고 해도 우리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한 걸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중요한 시기마다 푸어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리계좌 90페이지를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대학을 다닐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캠퍼스 푸어가 되고 결혼할 때는 웨딩 준비, 신혼여행, 신혼가구 등을 준비하면서 허니문 푸어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으면 출산부터 교육까지 베이비 푸어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받은 대출이 하우스 푸어를 만들게 됩니다. 4단계 푸어 중에서 보통 3단계인 베이비 푸어에서 모든 돈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푸어의 삶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요. 대출을 보수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 마련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됩니다. KB부동산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현재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이 전국 3억 7천만 원이고 서울은 10억 원입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꽤 큰 돈이 필요한 거죠. 앞에서 봤듯이 평수를 낮추면 서울에서는 약 7억 원 정도면 집을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 푸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산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이 좋아 보인다고 대출을 최대로 받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자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구매할 때 얼마의 대출을 받는 게 좋을까요?
25평 집을 7억으로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저라면 대출을 절반 정도만 받을 겁니다. 내 생애 최초 혹은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3에서 5% 정도가 되는데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될 돈은 3억 5천만 원이 되겠죠. 이걸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그리고 성장주 ETF가 있는데요. 세 가지 ETF의 예상 수익률을 보면요. S&P 500은 약 10% 정도가 되고 나스닥 100은 15%, 성장주는 20%입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리스크도 큰 편인데요. 수익 대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세 가지 ETF에 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5년 차의 총 자산은 7,808만 원이 됩니다. 15% 수익은 8,968만 원이 되고요. 20% 수익은 1억 345만 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3억 5천만 원인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만큼 내 집 마련은 큰 노력이 필요한 투자입니다. 3억 5천만 원이 달성되는 시점을 확인해 보려면요. IS의 한도 금액까지 계속 투자한 다음에 복리로 굴려야 됩니다. 10% 수익은 5년 플러스 12년이 더 걸려서 총 17년이 걸리게 되고요. 15% 수익률이라면 8년 더해서 13년이 걸립니다. 20% 수익률은 딱 5년을 더해서 10년이면 3억 5천만 원을 넘게 되는데요. 그런 10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ISA는 납입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원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쉽게 ISA에 1억 원을 채워지는 순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하면 1억 원을 채워지는 순간은 100개월이 되겠죠. 8년 4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150만 원씩 투자하면 67개월로 5년 7개월이 걸리게 되고요. 그럼 150만 원씩 67개월 투자해서 복리로 굴리면 언제 3억 5천만 원이 만들어질까요? 그 돈이 생기는 날 우리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ISA 투자로 한도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다가 한도 금액 1억 원을 채운 뒤에는 거치식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3억 5천만 원이 채워지는 순간을 계산해 보면요. 150만 원씩 투자할 때는 10% 수익률이면 16년이 걸리게 되고요. 15% 수익률이면 12년, 20% 수익률이면 9년이면 됩니다. 10년 이내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ISA 계좌를 만든 지 5년이 되셨다면요. 1억 원을 한 번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3억 5천만 원 도달하는 시점을 보면요. 15% 수익률이면 9년, 20% 수익률이면 7년이 걸리게 됩니다.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ISA 투자로 10년 안에 내 집 마련 프로젝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ISA 계좌를 나스닥과 성장주로 세팅을 합니다. 그럼 15에서 2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투자 금액에 따라서 적립기간이 좀 달라지는데요. 100만원씩 투자하면 8.3년이 걸리고 150만원씩 투자하면 5.6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거치식으로 계속 복리로 굴려가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3억 5천만원 이상의 돈이 생기게 됩니다. 3억 5천만 원이 만들어지는 7에서 10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나는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지 고민해 보는 겁니다. 저는 숲이 보이고 조식이 나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데요. 현재 원픽으로 생각했던 곳이 있습니다. 매주 아파트 시세를 보면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내가 원하는 집을 꼭 선택해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급매 혹은 저렴한 순간이 언제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100만원, 150만원 어떻게 투자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ISA 계좌로 우리가 총 투자하는 원금은 1억 원입니다. 그 1억 원으로 7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의 노력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환율과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20%라면 10년 뒤 총 자산은 7억 원이 넘게 되고요. 게다가 환율이 오르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출 없이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을 보면요. 아파트 가격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죠. 7억 원을 벌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되면 3억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산이 3억 5천인데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이 되면 매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양쪽의 상황 모두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재미난 사실은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10년간 ISA 계좌로
그대로 투자하면서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 시세를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접하게 되실 건데요. 경제 상황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란 무기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그 중에 우리는 IS의 수익과 환율이 오르는데 아파트 가격이 조정받는 순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유튜브 콘텐츠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철의 심리계좌 연금저축을 보겠습니다. 요즘 연금저축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분들 많으시죠? 투자 금액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실 겁니다. 매달 10만원씩 투자하는 사회초년생이 있을 거고 1년 한도 금액 1,800만원을 가득 채우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연금저축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연금저축을 제가 좋아하는 달리기랑 비교를 해보면요. 누군가는 빠른 속력으로 최대한 많은 힘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쉬엄쉬엄 천천히 적게 오래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없지만요. 내게 맞는 게 무엇인지 나의 페이스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금저축을 양극단으로 투자해 보겠습니다. 매년 한도 금액을 가득 채워서 투자하는 방식을 먼저 볼게요. 1년에 1,800만원이니까 한 달에 150만원씩 투자하면 되겠죠. 노후에 매달 20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벌기 위한 목적이라면요. 이런 투자를 20년 동안 계속할 필요 없습니다. 단기간에 끝내고 내 자산이 알아서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게 놔두면 되겠죠. 반면에 매달 50만원씩 20년간 투자를 하면요. 일정 금액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둘 다 20년 투자하는 거지만 스타일이 참 다르죠. 지금부터 둘의 차이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20년 뒤에 얼마의 돈을 수령할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보통 노후에는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나오게 되어 있죠. ISA 투자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했다면 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돈을 제외하고 연금저축으로 딱 200만원의 현금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요. 5억 원이 있다면 5% 이출한다고 생각하면 대략 월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연금저축으로 20년 뒤에 5억이란 자산이 형성되면 되겠죠. 지금부터 5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으로 투자하기 가장 좋은 ETF는 역시 S&P 500이죠. 현재 기준으로 S&P 500의 수익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년 동안 11.2%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6.1% 올랐습니다. 5년으로 확정해서 보면 16.4%로 수익률이 꽤 높은데요. S&P 500의 100년 데이터를 생각하면 현재 꽤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년 투자할 거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야겠죠. 연평균 수익률은 12%로 가정하고요. 현재 배당률 1.31%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볼게요.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한도만큼 투자하면 월 5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그럼 50만원씩 S&P 500에 투자하면 언제 5억이란 자산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월 50만원씩 10년을 투자하면 총 자산은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5억 원이 되려면 한참 남았죠? 계속 투자해서 20년을 채우면 드디어 5억 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딱 5억 원이란 자산이 형성이 되는데요. 조금 더 욕심내서 30년간 투자하면요. 우리의 자산은 17억 6천만원이 됩니다. 복리효과는 정말 대단하죠? 연금저축으로 노후에 매달 200만원씩 현금 수령을 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이때 발생되는 배당금을 계산해 보면요. 10년 차이는 월 8만원, 20년 차이는 22만원, 30년 차이는 51만원이 됩니다. 20년 차에 월 200만원씩 인출하고 추가로 22만원을 더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을 적립식으로 50만원씩 투자했을 때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격한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월 150만원씩 1년에 1,800만원을 가득 채워볼 건데요. 그렇게 적립식으로 몇 년 투자하고 그리고 몇 년 거치로 놔둬야 5억 원의 자산이 생기게 될까요? 동일하게 20년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적립식 투자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서 놀랐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바로 볼게요.
왼쪽은 매달 150만원씩 3년 투자해서 총 투자 금액은 5,400만원을 넣었을 때고요. 오른쪽은 4년 투자해서 7,200만원을 채웠을 때입니다. 그 뒤로 추가로 투자금 없이 계속 복리로 굴렸는데요. 20년을 그렇게 지나고 나면 적립식 3년, 거치 17년인 경우에는 총 자산이 4억 9천만원이 됩니다. 5억 원이 살짝 안 되죠. 여기서 1년만 더 투자하게 되면요. 총 자산은 6억 2천만원이 넘게 됩니다. 이 금액에서 5% 인출을 하면요. 월 261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노후자금이 완성이 되고요. 그 대신에 150만원씩 4년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연금저축계좌의 양극단의 두 가지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를 해서라도 150만원씩 4년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일 김밥만 먹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뒤에 월 2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겠죠. 두 번째는 현재의 삶도 즐기면서 매달 50만원씩 20년간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나 노후 준비가 완성되는 구조인데요. 20년간 여행도 다니고 내 삶을 적당히 즐기며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맞는 투자 방법이 뭔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나이가 어린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목표를 세워보셔도 좋은데요. 연금저축으로 1억 원을 빨리 모아보자고 말입니다. 1억 원을 S&P 500에 투자하면요. 10년 차에는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자산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년 차부터 노후자금이 든든해지죠. 25년 차가 되면 거의 20억 가까이 자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억 원을 투자했는데 20억 원이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빨리 1억 원을 연금저축에 보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환산해 보면요. 15년 차에 23만원, 20년 차에 32만원, 25년 차에 4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강철의 심리계좌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투자 계좌입니다. IS에서 내 집 마련하고 연금저축으로 노후 준비를 했으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의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직투로 배당주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만큼 배당이 들어온다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외 직투를 자산 증식과 함께 배당금을 늘리는 형태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랑 배당 같은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게 되면 해당이 됩니다. 작년에 배당을 많이 받아서 해당되는 분들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와 사업소득과 함께 세금이 매겨지게 되죠. 최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어느 정도 투자금이 들어가야 해당이 될까요? 배당률로 계산을 해보면요. 8%라면 2억 5천만 원, 6%라면 3억 3천, 4%라면 5억 원입니다. 꽤 큰 금액이라서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목돈을 굴리는 투자자라면 언제 해당될지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왕족주 중에선 배당률이 다른 3개의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고배당 알트리아, 중배당 펩시, 낮은 배당 로우스인데요. 배당 성장률로 보면 반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3개의 기업에 1억 원씩 투자한다면 과연 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알트리아는 13년, 펩시는 16년, 로우스는 15년 차입니다. 세 종목 모두 10년 이상 투자해야 배당금이 2천만 원 넘게 되는데요. 10년 동안 투자 금액이 증가하거나 커브드콜을 투자한다면요. 더 빠르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년 나의 배당금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배당금이 2천만 원 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원래 징수되는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하고 금융소득세 약 3% 정도가 추가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각자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보통 3% 내외입니다. 걱정했던 것보다 세금 폭탄은 아닌 거죠. 그런데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를 보면요. 배당소득세랑 금융소득세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건보료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약 8%를 더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내가 받는 배당금에서 26%가 징수되는 겁니다. 배당금으로 5천만 원을 받았다면요. 1,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요. 이게 한 번에 징수되면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는 750만 원 정도 배당 받자마자 바로 가져가고요. 금융소득세 15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5월달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보료는 다음 해 월 33만원씩 1년간 가져가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충격이 크게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금액으로 보면 1,300만원, 큰 금액인데 말이죠. 금융소득 2천만원 넘게 되면은 그만큼 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심리계좌 55페이지를 보면요, 빚을 갚기 위한 삶과 가족을 위한 삶을 비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요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볼게요. 요즘 우리의 현금 흐름을 살펴보면요,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그 다음 달에 받은 월급으로 카드 대금을 갚는 구조입니다. 즉 빚이 먼저이고 월급은 그 빚을 갚는 데 사용이 되죠. 현금 흐름 구조가 꼭 빚을 갚기 위한 삶처럼 보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런 카드가 없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을까요? 신용카드가 없던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한도 내에서 생활하고 남는 돈은 저축하는 형태였죠. 즉 가족과 나를 위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요즘에는 신용카드로 인해서 빚이란 존재가 생겼고 현금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여기에 투자까지 해야 되니까 더 복잡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를 더 복잡하게 하는 소득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프리랜서 영어 강사랑 영업사원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원과 과외를 하고 있는 강사분은 한 달에 320만원을 벌고 있는데요. 혼자 생활하기에 작은 금액은 아닌 거죠. 그런데 매달 남는 돈이 하나도 없고 투자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으로 320만원을 벌고 있지만요, 아이들과 가까운 거리에 살기 위해서 오피스텔 월세를 살고 다가 및 음료 비용이랑 학부모랑 통화 비용으로 통신비가 꽤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이 돈을 모두 합하면요, 이제 내가 진짜 벌어들인 소득이 나오게 되는데요. 230만원이 됩니다. 320만원인 줄 알고 소비하는 거랑 230만원인 줄 알고 소비하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사례는 영업사원이 있습니다. 월급이 400만원인데요. 그런데 고객에게 주는 명절 선물이랑 매번 만날 때마다 지출되는 식사비, 커피값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자동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유비, 주차비, 톨비도 많은데요. 이걸 다 더하고서 총 나의 소득에서 빼고 나면 27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400만원과 270만원은 상당히 큰 차이죠. 왠지 400만원 월급이면 한 달에 소고기를 두세 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70만원이면 한 번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내 실제 소득을 알아야 소비도 투자도 진지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강철의 심리계좌 3가지를 말씀드렸죠. 해외 직투계좌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이고, ISA는 내 집 마련,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였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요. 연령별로 심리계좌를 구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30 세대가 월 100만원씩 투자를 한다면요, 연금저축에 우선 2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작게 느껴질 수 있는 금액인데요. 30년이란 시간이 엄청난 돈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보다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은 가까운 미래겠죠. 80만원을 ISA 계좌에 투자를 합니다. 결혼 및 내 집 마련에 투자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끊기지 않고 오래 투자할 수 있는 그릴입니다. 4050 세대로 넘어와 보면요, 월급도 더 많아졌으니까 월 150만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3가지 계좌를 모두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노후준비, 자녀교육, 금융소득, 내 집 마련 모두 병행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1대1대1로 비중을 동일하게 넣었는데요. 자녀교육에 힘을 쓰고 싶은 부모라면요, 다른 곳을 줄이고서 해외 50만원이 아니라 더 늘려야 됩니다. 해외 직투로 현금 흐름을 발생되는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이 현금 흐름으로 학원비를 충당하고 나중에 원금은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6070 세대를 보면요, 이때부터는 퇴직금 및 그동안 모아놓은 목돈을 활용해야 됩니다. 매달 50만원씩 수익이 발생되고 계시다면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면서 10년 뒤 노후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다 ISA를 활용해서 절세 혜택을 키우는 게 좋고요. 현재 갖고 있는 목돈은 해외 직투로 소비를 충당합니다. 혹시라도 모든 소득 활동을 멈춘 상태라면요, 배당금으로 7천만원 이상 받아도 종합소득세 발생되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이라면요, 순서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연금저축인데요. 20에서 50만원 정도는 나의 연령에 따라서 노후 준비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ISA랑 해외 직투를 병행하는 건데요. 내 집 마련 현금 흐름을 동시에 준비하는 겁니다. 100만원을 투자한다면 50만원씩 분리하시고요. 나중에 금액을 키워가는 방식으로 확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다시 돌아와서 연금저축인데요.
앞에 세 가지를 모두 했는데 투자금이 남는다. 그럼 연금저축으로 한도 금액까지 꽉꽉 채우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투자로 돈을 많이 벌면요. 결국 세금 싸움이니까 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러니 꼭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이랑 ISA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심리계좌를 읽고서 제 생각을 더해서 컨텐츠로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 권씩 1년에 12권을 읽는 112 프로젝트의 5월의 책이었고요. 이 책은 숨은 명저로 제가 아끼는 책입니다. 주식 투자자에게는 거부감이 드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나의 편향된 사고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논리와 숫자 그리고 심리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고요. MBTI 중에 T 성향이 강한 분들이 읽으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리고 6월부터 112 멤버가 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6월의 책은 투자서로서 지금 상황에 꼭 봐야 될 도서를 선정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